같은 경우 연구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정말로. 그만큼 이제 근거 수준도 높고 또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암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고 또 딴 데로 전이 되고 또 어떤 조직에 침입이 되고 이런 것들도 억제를 하고 또 항암제 내성 생기는 것도 억제가 되고 또 암세포 주변으로 혈관이 자꾸 뻗어나가서 암 덩어리가 커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살아가게끔 유도도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원장님 저 영양제 뭐 먹어야 돼요? 하도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중요성이나 혹은 온몸에서 결핍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분들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아시다시피 암 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게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안 되니까 이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EPA, DHA 이런 성분들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먼저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몸에서 1대3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식단이 대부분 오메가6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메가6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높아지게 돼서 암을 유발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영양제 측면에서 아까 제가 EPA, DHA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LA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알파 리놀렌산인데 요거는 이제 식물성으로 유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이니까 우리 암 환자들한테 훨씬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직접적인 항종양 효과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EPA, DHA 형태, 가장 흔한 형태의 오메가3 형태죠. 자, 요거는 이제 어류, 그러니까 생선 기름에서 온 형태인데,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의 오메가3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생선에서 유래하다 보니까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다, 또 바다도 오염되어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우리들은 큰 생선이 아니라 작은 어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식물성으로 유래한 ALA 형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오염과 부패 문제에선 자유롭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인 항종양 효과도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ALA 형태는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EPA와 DHA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 전환율이 너무 낮아요. 이게 7% 정도밖에는 안 돼요. 몸에서 EPA, DHA 형태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오메가3 형태가 되는데 이게 너무 낮다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메가3를 먹는 이유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불량하게 되면은 저산소와 저체온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도 혈관을 통해 다니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면역력 저하를 유발을 하고 또 이제 암 줄기세포의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순환 개선하는 건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오메가3로 혈행 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요, 하루에 최소한 900ml 정도의 활성화된 형태의 오메가3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염증 완화 부분인데, 염증이 촉발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 증식을 촉진을 하고요, 또 종양에 대한 어떤 보호막 같은 걸 형성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 또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제공하게 만들고, 또 암 전체에서 또 암 줄기세포의 비율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염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오메가3로 염증 완화의 효과를 얻으려면 하루에 최소 1000mg의 활성화된 형태의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요 수치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세포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지 결국에는 저산소 상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암 줄기세포의 발현도가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뭐 고압산소도 있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는 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는 들여온 산소가 폐를 통해서 전신을 통해서 이렇게 쭉 다닌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혈액까지 간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세 번째 단계인데, 요 세 번째 단계가 없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여야지 결국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세포 안에 산소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포막을 뚫어내야 되겠죠, 산소가. 자, 근데 요 실험이 있는데 8주 동안 매일 1070mg의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유의미하게 적혈구 세포막의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포막을 유연성을 증가시켜줘가지고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70mg 정도의 오메가3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자, 수치가 세 가지가 나왔죠. 900mg, 1000mg, 1070mg 이렇게 나왔어요. 대략 1000mg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물성 오메가3가 필요하고 그게 몸 안에서 활성화된 형태로 1000mg 정도의 오메가3가 필요한데, 자, 여기까지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품을 찾으실 때 USDA 인증 마크가 있는 걸 찾으시면 또 좋아요. 미국 농무부 인증을 받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유기농으로 되어 있고 식물성 유래로 되어 있고 이제 화학적인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를 표기하는 건데, 요거는 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결론은 식물성 오메가3, 그 다음에 USDA 인증, 그 다음에 활성화된 형태의 1000mg 오메가3 섭취.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찾은 제품의 뒤에 성분표를 제가 따왔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온 건데, 리그난이라고 하는 성분, 요거 당연히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요게 있고, 여기 ALA 성분이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 자, 여기 보면은 한 스푼에 15ml 테이블 스푼이라고 했어요. ALA가 7.5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활성형의 오메가3 형태로는 제가 한 7% 정도의 EPA나 DHA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한 525mg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하루에 2스푼을 복용한다고 하면은 한 1050mg 정도 돼요. 대략 1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활성형 오메가3를 복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행 개선, 염증 완화, 세포 내 산소 공급 이런 거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의 복용 방법은 요게 어쨌든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지방분해 효소라든가 담즙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를 받아서 흡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메가3는 다 좋은데 이제 혈액 응고를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 혈전제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자칫 잘못하시면 이제 출혈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의를 하셔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 다 뭐 뼈전이 있는 분들이나, 왜냐면 뼈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햇빛 받으면 좋아지겠지, 그냥 거의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이외에도 암 자체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용하는 형태도 사실은 영양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타민 D는요, 아시다시피 햇빛에서, 특히 자외선에서 생성되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음식으로 섭취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식물성으로는 뭐 버섯이나 이끼류 이런 걸로 되고, 또 이제 동물성으로는 뭐 연어, 고등어, 참치, 뭐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섭취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들은 비율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햇빛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인 비타민 D 평균 수치가 조사된 게 있는데 그게 16.1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원인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내 생활 대부분 많이 하시죠.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 햇빛 쐬면은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진대 하는데 밖에서 햇빛이 막 비치잖아요. 그럼 양산 쓰고 다니세요. 피부 탈까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의도적으로 햇빛을 피하는 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햇빛 가지고는 사실은 한여름을 제외하고선요, 그게 비타민 D가 많이 몸에서 생성이 되지를 않아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지중해 해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실은 많이 생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이제 효과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뼈와 관련된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칼슘과 인산의 흡수 조절 이런 게 있고 뭐 손상된 DNA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든가 또 항산화 기능,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 그리고 암세포가 자연 사멸되게 촉진해 주는 작용, 그리고 세포의 분화를 촉진해 준다고 돼 있는데 세포의 분화도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암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화가 잘 돼 있을수록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이제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에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D가 암에 좋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뭐 여기 그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암세포의 증식 신호를 억제해주고 또 세포 주기도 정지해주고 증식을 억제하면서 뭐 자연사도 유도해주고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혈관 신생 이런 것들도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세포 주기도 정지해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건 확실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가 과연 결핍이 아니고 충분한 상태냐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걸로는 20 미만이 비타민 D 결핍, 20에서 29가 상대적인 부족, 30 이상이 충분 상태, 요렇게 우리가 혈액 검사지를 뽑아도요 옆에 참고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미국의 내분비학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기준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0이 사실은 이게 아주 충분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우리가 사망 위험도하고 봤을 때 이게 1을 크게 넘지 않으면 안전한 거거든요. 위험도로 봤을 때 60 정도에서 70 정도 요 사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실험 임상 논문에서도 환자들한테 이제 이건 사실은 뭐 유방암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한 건데 63.34 요 정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이제 없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60에서 70 정도까지는 우리가 크게 문제없이 투여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치료적 목적으로 한 80 정도까지도 시도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가 안 생겼고요. 자, 3개월 동안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IU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면요 혈액검사상 수치가 10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뭐 한 5,000IU 정도를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은 수치가 5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략 값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국인 평균 수치가 뭐 16.1, 뭐 대략 그냥 15라고 제가 할게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한 목표치를 60이나 70 정도로 한번 세워보면은 한 5,000IU 정도를 3개월 정도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10,000IU 정도를 한 1.5개월 정도, 한 달 반 정도 복용하거나 하면은 그 정도 수치에 이를 수가 있겠죠.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종류의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할까라고 봤을 때 식물 성분의 비타민 D 그거를 복용을 하는데 대체로 찾아보면요 식물 성분의 비타민 D는 2,000IU 정도예요. 한 알에.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몇 알을 먹어야겠죠. 하루에.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뭐 한 6,000IU 정도 한 3알 정도 먹는다면 6,000IU 정도 되겠죠. 그거를 한 2달 정도 복용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 정도에 올랐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처럼 USDA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찾아보시면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치에 다 달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석 달이나 두 달 동안 섭취를 했는데 혈액 검사해 보니까 뭐 한 60 언저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한 4,000IU 정도를 매일매일 복용을 하면서 한 달에서 2달 간격으로 비타민 D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잘 유지될 수도 있고 뭐 조금 깎였을 수도 있고 좀 올랐을 수도 있고 그거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4,000IU 정도를 복용하니까 수치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D도 사실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시면은 지방분해 요소와 당즙산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제가 여태까지 임상하면서 환자분들 많이 뵀을 때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암 진단 받으면 뭐가 좋지 다 찾아보시게 되는데 그럼 거의 커큐민은 거의 1순위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그렇고요. 커큐민 같은 경우 연구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막 분석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근거 수준도 높고 또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암과 관련해서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암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고 또 딴 데로 전이 되고 또 어떤 조직에 침윤이 되고 이런 것들도 억제를 하고 또 항암제 내성 생기는 것도 억제가 되고 또 암세포 주변으로 혈관이 자꾸 뻗어나가서 자꾸 암 덩어리가 커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끔 유도도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된 바로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한테 부작용이 완화가 되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방사선이든 항암이든 하다 보면 이제 점막 같은 데가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사선이나 항암으로 인해서 점막염 같은 거 피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입 안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로 인한 피부염 혹은 이제 점막염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효과고 세 번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항암제 이런 거와 같이 병용이 됐을 때 추가적인 항암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그거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뭐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하루에 복용해야 되는 커큐민의 양이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한 8g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효과가 있으려고 해도 거의 한 2에서 8g 정도가 매일매일 커큐민 양이 들어가야 돼요. 강황량이 아니라 카레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커큐민 양이 그만큼이 매일매일 들어가야지 이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만큼을 먹으려면 우리가 식이 섭취를 얼만큼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흔한 우리가 1인용으로 그 1인분으로 이제 포장돼서 나오는 카레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자, 그 안에 1인분에 보통은 강황이 한 31%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 안에 카레분이 한 12% 들었다고 하고 근데 이런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카레 1인분에 한 강황이 1g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1g 안에는 커큐민이 한 5%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커큐민이 카레 1인분에 0.05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암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에 커큐민이 2에서 8g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거죠. 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 대략 2에서 8g이니까 5g으로 쳐도 하루에 카레 100인분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 카레 먹으면 좋대 암에 이게 굉장히 막막한 얘기인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저희가 푸드파이터도 아닌데 결국에는 아주 농축된 영양제나 이런 걸 통해서 복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커큐민 자체가요. 조금만 먹으면 참 좋겠는데 많이 먹어도 그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가 않아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지용성이고 그리고 장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몸에 들어왔어도 분해가 엄청 빨리 돼요. 한 2시간 정도면 혈액에서 다 없어집니다. 대사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우 많이 먹어야지 겨우겨우 그 효과를 조그만 양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커큐민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걸 예를 들자면은 요건 이제 식물성이에요. 저는 이제 다 식물성만 찾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터메릭 요게 이제 강황이에요. 근데 강황인데 95%의 커큐미노이드가 함량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1425mg 1.425g인데 거기에서 커큐민의 기능을 하는 게 95%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먹을 때 한 3캡슐 정도 먹는 거고 그러면 세 알에 들어있는 커큐민 양이 약 1.35g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8g 정도를 먹으려면요 사실은 한 18알, 16배를 곱해야 되니까 이 정도를 복용하면은 8g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좀 많이 먹어야 되죠. 자, 이게 이렇다 보니까 흡수율이 떨어지고 워낙 많이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요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요 나노 입자화 연구라고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작은 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커큐민을 그거를 뭐 리포조마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흡수율 자체가요 뭐 심지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 리포존 오메가3, 리포존 비타민 D, 수용성 리포존 커큐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흡수율이 뭐 3배에서 10배 이상 막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최신 기술로 가공해가지고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이것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더라. 실질적으로 암 환자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제 약간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얼마나 어떤 성분이 어떻게 암 환자한테 좋은지 연구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략 경향성을 보면은 천연물 자체를 해가지고 몸에 좋다는 게 들어가 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좋다는 성분을 뽑아내가지고 합성물로 만들고 가공해서 만들고 이랬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뭐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될 거는 안정성이에요. 이게 일단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게 일단은 확보가 된 다음에 효과는 그 다음에 따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검증된 유기농으로 돼 있는 자연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가공이 많이 돼 있고 화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고르되 그게 복용량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18알이면 많기는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많기는 한데 어쨌건 간에 조금 많이 드시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 있기는 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천연물로 돼 있는 거를 섭취를 하고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3가지였는데 오메가3, 비타민 D, 그다음에 커큐민 요 3가지를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먹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요거를 좋은 제품을 잘 찾아서 한번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